아버님, 제발 남 부끄러우니까 그 리어카 좀 치우세요. 저는 매일같이 폐지를 줍는 시아버지가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강남의 한 고층 빌딩 로비에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건물 경비원들이 제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도대체 냄새나는 점퍼 속에 숨겨진 시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뻥 뚫리는 오늘의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난, 혹은 가난하지 않음에도 굳이 가난을 자처해서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은 글쎄요. 저는 그것만큼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촌에서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 6년 차주부입니다. 남들은 시집살이가 고되다, 시어머니 등살에 못 살겠다 하소연하지만 저에게는 차라리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몹쓸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를 괴롭히는 건 시댁의 간섭도 고된 가사 노동도 아닙니다. 바로 시아버님의 그 지독한 궁상 때문입니다. 새벽 5시, 남들은 아직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낡아 빠진 리어카 바퀴가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 저희 시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오늘은 비도 온다는데 그냥 계시지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말려도 아버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비 오면 박스가 젖어서 더 무거워지니 값을 더 쳐준다. 다녀오마. 말릴 새도 없이 아버님은 밖으로 나가십니다. 현관을 나서면 아버님이 남기고 간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땀 냄새와 젖은 박스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쉰내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냄새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남편 월급은 빠듯하고 아이 학원비 내기도 벅찬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칠순이 넘은 시아버지를 폐지 줍는 노인으로 내몰 만큼, 밥을 굶길 만큼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저도 제발 그 일 좀 그만두시라고 사정하고 화도 내보고 읍소도 해봤지만 아버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용돈 내가 벌어 쓰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몸 놀리면 병나니 운동 삼아 하는 거다. 운동 삼아 하신다기엔 아버님의 행색이 너무나 남루했습니다. 동네 분리수거장에 누가 버리고 간 낡은 등산 조끼, 목 늘어난 티셔츠, 검게대가 탄 목장갑. 누가 보면 영락없이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로 보일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좁은 동네라 소문이 참 빠릅니다. 하루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새댁 나왔어? 오늘 아침에도 시어르신 리어카 끌고 나가시던데. 쯧쯧. 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으셔. 근데 며느리는 참 속도 편해. 시아버지가 그러고 다니는데 화장 곱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아주머니는 제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땡볕에 폐지 줍는데 뻔뻔하게 다닌다. 아들이 무능력해서 노인네를 부려먹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버님이 주워온 산더미 같은 박스와 빈 병들이 쌓여 있어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현관부터 베란다까지 점령한 그 쓰레기 더미들을 보자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은 아버님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고
손등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불렀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 리어카 일 좀 그만두시면 안 돼요? 남들이 욕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학대한다고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놀라 저를 말렸지만 한번 터진 감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준이 친구 엄마들도 그래요.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박수 줍는 거 애들이 다 봤대요. 애가 학교에서 무슨 소리 듣는지 아세요? 거진의 할아버지라고 놀림받았대요. 아버님 소일거리 때문에 왜 우리 가족이 다 손가락질 받아야 하냐고요. 제 말에 아버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을 떠드시던 아버님이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셨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동준이 과자나 사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두겠다는 말도 없이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려번 돈이라며 내미신 게 고작 3,4천원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꼬깃꼬깃한 돈을 보는 순간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돈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해서 번 돈이 겨우 이거예요? 이 돈 때문에 내 아들이 거짓 소리 듣고 제가 불효 며느리 소리 듣는 거냐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식탁 위에 놓인 돈을 손으로 쳐내고 말았습니다. 동전들이 짤랑거리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굽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당신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가난한 시아버지를 둔 내 팔자가 원망스럽고 그깟 자존심 때문에 아버님께 소리 지른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님의 그 낡은 점퍼 안주머니 속에, 그리고 아버님이 매일 끌고 다니시던 그 냄새나는 박스더미 아래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버님은 거실에서 짐을 싸셨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당분간 좀 나가 있어야겠구나.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눈치가 없었어.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님의 힘없는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끝내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며칠이라도 안 계시는 게 낫겠다. 속 편하겠다 싶었던 못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렇게 아버님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 시원하다가도 밤이 되면 텅 빈 아버님 방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갈 곳도 없는 노인네가 찜질방이나 전전하고 계신 건 아닌지, 끼니는 챙겨 드시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말없이 한숨만 푹푹 쉬어댔고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도 잠시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더 큰 날벼락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주인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아, 세댁, 나 집주인인데 요즘 전세 시세 많이 오른 거 알지? 재계약하려면 5천만 원 더 올려줘야겠어. 아니면 집 비워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당장 다음 달이 만기인데 한 달 안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남편과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반차를 내고 은행이란 은행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대출이 있어서 더 이상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5천만 원 없으면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동준이 학교는 어떡하고?
제 물음에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안 된다잖아. 친구놈들한테 손 벌려봐도 다들 죽는 소리만 하고. 미치겠네 진짜.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고 했던가요? 돈 문제가 터지니 부부 사이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돈 문제로 싸웠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아버님 원망을 하게 되더군요. 다른 집 시부모님들은 자식들 집 살 때 몇 억씩 보태준다는데 우리 아버님은 평생 폐지나 주우시고 보태주기는커녕 집만 되니 내 팔자야. 못난 생각인 줄 알면서도 당장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 자꾸만 아버님이 미워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버님이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오신 아버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씻지도 못하셨는지 꾀재재한 얼굴에 옷에서는 쉰내가 팍팍 풍겼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다 짜증이 먼저 솟구쳤습니다. 지금 전세금 때문에 중내 사내하는데 아버님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왔냐? 아버님은 제 눈치를 보며 현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친구 집에도 좀 있었고. 걱정 마라. 아버님은 주춤거리며 신발을 벗으시더니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무언가를 제 앞으로 쑥 내미셨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나 주는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이거 전세금 때문에 난리라며? 남편놈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다. 이거라도 좀 보탰어라.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 검은 비닐봉지는 묵직하지도 않았고 겉으로 보기엔 꼬깃꼬깃 뭉친 신문지 뭉치 같기도 하고 먹다 남은 떡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폐지 주워 번 돈 꼬깃꼬깃 모아봤자 몇십만 원이나 될까요? 5천만 원이 필요한 마당에 아버님의 그 푼돈은 저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함만 더해줄 뿐이었죠. 아버님, 저희 지금 5천만 원 필요해요. 5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요. 폐지판 돈 모은 거 쌈짓돈이나 하세요. 저희한테 줘봤자 티도 안 나요. 저는 아버님이 내민 비닐봉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신발장 위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봉지가 힘없이 툭 하고 떨어졌지만 다시 주워 올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지 않겠냐? 한번 열어놔 봐라. 됐어요. 지금 밥 차릴 기운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는 지금 집주인 만나러 가야 해요. 저는 아버님의 말을 무시한 채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아버님의 씁쓸한 표정을 봤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검은 봉지를 열어봤더라면 우리 가족이 겪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덜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봉지 안에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들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버님이 시장에서 사온 떨이 과일이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뭉칠 거라고 단정 지어버렸으니까요. 집주인을 만나 사정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못 맞추면 집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 안 되겠다. 나 내일부터라도 일 구할게. 식당 설거지든 파출부든 뭐든 해야지 어떡해. 당신이 무슨 일을 해.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나 친정에도 연락해 볼게. 엄마 수술하고 남은 돈 좀 있으실 텐데 염치불구하고 빌려달라고 해야지. 자존심 상하고 비참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편하게 주무시는 아버님이 야속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뒤적였습니다.
마침 강남에 있는 큰 빌딩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와 청소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급이 꽤 셌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전화를 걸어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면접 보러 갔다 올게. 강남이라 좀 멀긴 한데 조건이 괜찮아.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는데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디 가냐? 일 구하러 가요. 전세금 5천만 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 쏘아붙이는 말투에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서며 신발장 위에 처박아둔 검은 비닐봉지를 곁눈질로 힐끔 보았습니다. 먼지 묻은 그 봉지가 처량해 보였지만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 고개를 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으리으리한 빌딩 숲. 저 많은 건물 중에 우리 세 식구발 뻗고 누울 집 한 칸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가 도착한 그 빌딩에서 마주하게 될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반전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이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최저 시급을 받아봐야 이자 갚기도 빠듯한 돈.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님은 안 계셨습니다. 또 폐지를 주우러 가신 거겠죠. 현관 신발장 위에는 며칠 전 아버님이 던져놓고 가신 그 검은 비닐봉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안 보이는 구석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동준이의 학교 공개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저는 아들 기죽이기 싫다는 일념 하나로 백화점에서 산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공들여 하고 없는 형편의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 엄마로 보이기 싫어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네 손자라는 꼬리표를 떼어주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학교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다른 학부모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외제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꿀리지 않으려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통과해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학교 분리수거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냄새나.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학부모들 오는 날이라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미안합니다. 이것만 얼른 챙겨서 나갈게요. 박스가 많이 쌓였길래 익숙한 목소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하며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제 시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입으시던 그 꼬질꼬질한 등산 조끼에 낡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학교 경비원에게 쫓겨나고 계셨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내 아들 학교에서 제 심장이 쿵쿵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들 동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아들은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뛰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아들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동준아, 안 돼. 가지마. 왜?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조용히 해. 쉿. 할아버지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저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돌려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엄마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뒤였습니다. 어머, 저 노인네 동준이네 할아버지 아니니? 맞네. 학교 앞에서 리어카 끄는 거 몇 번 봤어. 세상에, 며느리는 저렇게 빼입고 왔는데 시아버지는 쓰레기를 줍고 있네. 어머머, 웬일이니? 등 뒤에서 꽂히는 수군거림이 마치 화살처럼 제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은 경비원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손주를 보고 반가워하려던 찰나 제가 아들을 붙잡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아버님은 쓰고 있던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시고는 도망치듯 리어카를 끌고 학교 후문 쪽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안함보다는 원망이 더 컸습니다. 왜 하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나? 왜 내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나? 공개 수업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엄마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현관에는 박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마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네. 왜 학교까지 오셔서 망신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준이 친구 엄마들이 다 본다고요. 오늘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고요. 아버님은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학교에서 급식 우유 박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리고 동준이 녀석 얼굴도 좀 볼 겸. 박스? 그놈의 박스? 그게 돈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손주 망신까지 시키세요? 아버님 때문에 동준이가 학교에서 무슨 취급받는지 아냐고요. 저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아버님, 제발 나가주세요. 네. 저희 전세금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아버님까지 이러시면 저 정말 숨막혀서 못 살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나가달라니요. 갈 곳도 없는 노인에게. 하지만 제 입에서는 독설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제 눈앞에 좀 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리어카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체념과 결심이 섞인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며느리 힘든 줄 모르고 내 욕심만 차렸구나. 당분간. 그래, 당분간 내가 좀 피해 있으마.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주섬주섬 짐을 챙기셨습니다. 지난번 갖출 때는 홧김에 나가셨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무언가 정리하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동준이, 잘 챙겨라. 밥 잘 먹이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나가시고 난 뒤 텅 빈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어 아버님이 친구분 집에 놀러 가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강남 빌딩 청소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만기일은 다가오고 돈은 구해지지 않고 시아버지는 쫓아냈고 제 인생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는 그곳, 제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 그 화려한 빌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그날 아침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첫 출근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 물결이 유난히 시리게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그 빌딩 1층 로비에서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 입에서 억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만든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은 화려했습니다. 올려다보기도 힘들 만큼 높은 마천루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세련된 사람들. 저는 그 풍경 속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제가 일하게 될 건물은 그 중에서도 유독 크고 웅장했습니다. 1층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천장은 아찔하게 높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라고? 저는 입고 온 낡은 코트 자락을 괜히 여미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반장님을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로비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급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데 저만 초라한 작업복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 자꾸만 위축되었습니다. 그래,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눈 딱 감고 일하자. 한 달만 버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비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의 무전기가 바쁘게 울리더니 흩어져 있던 경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문 쪽으로 달려가 도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오나 봐요? 회장님 오시는 시간인가 봐. 오늘 시찰 나오신다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큰 건물의 주인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저 같은 서민은 평생 옷자락 한번 스치기도 힘든 사람이겠지. 저는 호기심 반, 부러움 반으로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회전문이 돌아가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바로 앞까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경비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구령을 붙였습니다. 전체 차렷, 회장님께 대하여 경례.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수십 명의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키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번쩍거리는 구두, 칼주름 잡힌 고급 양복 바지. 차에서 내린 노신사는 백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수행원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걸음걸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저 걸음걸이가 너무나 낯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분 등 뒷짐을 지고 걷는 저 특유의 자세,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많으니까. 노신사가 수행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 소리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가 고개를 돌려보안 요원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찌르고 싶을 만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얼굴,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오른쪽 눈썹 위 작은 흉터, 그리고 무뚝뚝하게 굳게 담은 입술. 아, 아버님?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헛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냄새난다며 창피하다며 집에서 쫓아낸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매일 꾀죄죄한 등산 조끼에 목장갑을 끼고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이 지금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을 입고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헛것을 보나? 아니면 아버님 쌍둥이 형제라도 있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이 아버님 옆으로 다가가 깍듯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1층 리모델링 건은 보고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 공사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아니 회장님이 굵직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리고 3층 세입자 김 사장 말이야. 요즘 가게 사정 어렵다던데 이번 달 임대료는 좀 유예해 주게. 너무 닥달하지 말고. 그 목소리. 집에서 애미야, 국이 좀 짜다 하시던 그 무뚝뚝한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카리스마는 제가 알던 방구석 노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둥 뒤로 몸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 저 회장님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며느리라는 걸 알면 당장 쫓겨날 텐데. 아니, 그보다 내가 쫓아낸 시아버지가 건물주였다니. 그럼 우리는 그동안 거짓골을 하고 살면서 벼룩의 간을 내먹은 꼴이 아닌가. 혼란과 공포로 뒷걸음질 치던 찰나 제가 들고 있던 가방끈이 풀리면서 바닥에 철퍼덕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가방 속 텀블러가 구르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그랑, 땡그랑. 고요하던 로비에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걷던 회장님, 제 시아버지도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제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애미야. 익숙한 그러나 너무나 낯선 목소리가 제 정수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그곳에는 제가 알던 꼬질꼬질한 시아버지가 아닌 서늘한 눈빛의 회장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여긴 웬일이냐?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에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폐지 줍는다고 구박하고 냄새난다고 쫓아냈던 시아버지가 강남 빌딩의 회장님이었다니.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하고 발로 찼던 그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아버님의 낡은 리어카가 사실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부의 껍데기였다는 것을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반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따라와라. 아버님의 짧은 한마디에 로비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수행원들이 길을 터주었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버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과 최고급 양복을 입은 아버님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1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드넓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과 앤티크한 가구들로 꾸며진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은 상석인 가죽 소파에 앉으시며 저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면접을 보러 와서 바들바들 떨던 청소 아줌마가 이 건물의 주인과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놀랐냐?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폐지는. 그리고 그 리어카는 다 뭐고요? 아버님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젊어서 안 해본 고생이 없다. 막노동판부터 시작해서 리어카 장사, 고물상.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지. 운이 좋았어. 하지만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변하더구나. 주변에는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사기꾼들 뿐이고 자식놈들은 내 재산만 믿고 흥청망청하려 들고. 아버님의 시선이 창밖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아들놈만큼은 그리고 내 손주만큼은 돈의 무서움을 알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자고.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살면서
폐지를 주었던 건 일종의 내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다짐이자 너희 부부에 대한 시험이었다. 시험.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너희가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늙은 아비를 공경하는 마음을 보고 싶었다. 만약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면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었지. 하지만 아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냄새난다고 구박하고 창피하다고 외면했던 제 지난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다. 내 탓만 할 수는 없지.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5천만 원. 그래, 그 돈이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더구나.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집을 나오던 날, 그리고 며칠 전 다시 들렀던 날,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내가 나를 시아버지가 아닌 한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랐지. 그러시더니 아버님은 불쑥 엉뚱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지난번에 주고 간 그 검은 비닐봉지, 기억하냐? 검은 비닐봉지.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며칠 전 집에 오셔서 이거라도 보태 써라 하며 내미셨던 그 볼품없는 봉지. 저는 그 안에 든 게 꼬깃꼬깃한 푼돈이나 먹다 남은 떡일 거라고 생각해서 열어보지도 않고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었죠. 네, 기억해요. 그거 열어는 봤냐? 아버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냥 신발장 위에 뒀어요. 아버님은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버릇 여전하구나.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그 봉지를 열어보거라. 그 안에 내 대답이 들어있다. 아버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셨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도대체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시는 걸까? 설마 쓰레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저는 건물을 빠져나와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빨리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집으로 가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발장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런 거 필요 없다며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봉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제발, 제발. 봉지의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신문지로 둘둘 말린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문지 조각이 벗겨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힌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금 5천만 원 정. 정확히 전세금 인상분인 5천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아버님의 쪽지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보아라. 폐집한 돈이랑 내 비상금 합친 거다. 집주인한테 갖다 주고 우리 손주 동준이 맛있는 거라도 사줘라. 못난 시애비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가 전세금 때문에 피를 말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의 정체를 숨긴 채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몰래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도 모르고 그 봉지를 쓰레기 취급하며 아버님을 문전박대했습니다. 폐지판 돈 쌈짓돈이나 하세요. 줘봤자 티도 안 나요. 제가 뱉었던 독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진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변명 없이 그 돈을 두고 쓸쓸히 돌아서셨던 겁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으흐흑. 텅 빈 집안에 저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직함보다 수백억 재산보다 더 값지고 무거운 시아버님의 사랑이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걷어찼던 것은 낡은 봉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아버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으신 것 같았으니까요. 과연 제가 아버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아버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나 있는 걸까요?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께 용서를 빌겠다고, 그리고 아버님을 다시 우리 집으로, 아니, 우리 가족의 품으로 모셔오겠다고 말입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제 손에는 아버님이 주신 5천만 원짜리 수표와 쪽지가 땀에 젖을 정도로 꽉 쥐어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주눅든 청소부 면접생도 가난에 찌든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아버님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1층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저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비서실장님이 다가와 저를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마주한 회장실. 아버님은 창밖을 등지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자마자 아버님의 등 뒤에 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신 줄도 모르고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무시해서 죄송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그 검은 봉지에 담아주신 게 쓰레기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피눈물이었다는 걸, 그걸 모르고 내동댕이 쳤던 제가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워서 그래서 왔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폐지를 주워가며 꼬깃꼬깃 모으셨을 그 정성과 모진 소리를 듣고도 묵묵히 등을 돌리셨을 아버님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가오더니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라, 애미야.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님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늘했던 회장님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저를 늘 안쓰럽게 바라보시던 따뜻한 시아버님의 눈빛으로 돌아와 계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 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가난이 원수지 사람이 죄는 아니지 않으냐. 아버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직접 따라주셨습니다. 나는 내 돈을 너희에게 그냥 물려줄 생각이 없다. 돈이란 건 땀 흘려 벌지 않으면 독이 되는 법이야. 하지만 가족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 모른 척할 아비는 세상에 없다. 그 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디딤돌이라 생각해라. 그날 밤 아버님은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그 으리으리한 회장님의 양복은 벗어두시고 다시 익숙한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말이죠. 남편에게는 아버님의 정체에 대해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의 재산을 알게 되면 혹시라도 나태해지거나 요행을 바랄까 걱정하시는 아버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금 문제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집 밥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입니다. 새벽 5시 드르륵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들리면 이제 저는 짜증을 내는 대신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님 같이 가요. 앞에서는 아버님이 리어카를 끄시고 뒤에서는 제가 밉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립니다. 며느리까지 나서서 궁상을 떤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시선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새댁, 오늘도 시아버지 도와드리러 나왔어? 네. 저희 아버님 운동하시는데 제가 빠질 수 없죠. 저는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이 낡은 리어카 안에 담긴 것은 남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버님은 리어카를 끌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윙크를 하십니다. 애미야, 힘들지 않냐? 나중에 저 빌딩 청소는 내가 관리해라. 아이고, 회장님. 월급이나 많이 주세요. 우리는 둘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폐지 줍는 회장님, 나의 사랑하는 시아버님은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의 이중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비밀스러운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공범이 되어드릴 생각입니다. 아버님의 낡은 점퍼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함께 수백억짜리 사랑이 들어있다는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부자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